노무현재단 이사를 맡은 이광재입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은 여야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다들 노무현 대통령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사상을 이어간다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당을 공박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한미 FTA 같은 것은 칭찬하는 분들도 계시죠.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오래 모셨던 사람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같이 이해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이,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 오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함께 호흡하자는 뜻에서 이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표적인 슬로건은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어떻게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됐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제야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열심히 민주화를 위해서 애를 쓰시다가 감옥을 가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보다 더 노동자들을 많이 도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제야에서는 국회에 진출한다는 것은 변절자가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총선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부산 경남 쪽의 야당은 김영삼 총재가 있는 통일민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총재가 그 노무현 후보를 스카웃을 한 것이죠. 이때 훨씬 더 좋은 지역구가 있었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의 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의 최측근인 허삼수와 싸워야 되겠다. 다들 허삼수가 당시 강자였기 때문에 피했거든요. 근데 그걸 자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시 노무현 인권 변호사는 다르구나, 이런 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저 내가 배고프지 않고 좀 편안한 삶을 살고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판사가 되고 그리고 변호사가 돼서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학생들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걸 보고 안 되겠다. 내 자식도 결국 대학에 가면 감옥을 갈 텐데 내 자식을 감옥에 안 가려면 내가 나서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일부 인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운동권은 당시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권 변호사 노무현 변호사를 국회의원에 되도록 도와주자는 쪽과 아니다, 이거 그렇게는 좀 곤란하지 않냐 라는 쪽이 있었는데 어쨌든 당시 불임 사건의 이호철 선배 등 많은 분들이 노무현 변호사를 당선시키자라고 선거운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첫 선거잖아요. 선거를 치르는데 이게 참모들이 아침에 가면 거의 나타나 있지는 않은 거예요. 뭘 했냐 보면 전날 주로 평가를 하고 회의를 하느라고 아침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전에 우리 운동권에는 그게 많았거든요. 평가 시간. 그래서 도망가는 후배들도 많았고 또 평가 자체가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많은 토론, 탁상 공론 이런 걸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보다 좀 실질적이고 좀 결과물을 내는 이런 것을 좋아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당시에 그 학생운동을 하다가 노무현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했던 분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문화의 차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노무현 국회의원 후보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상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식적인 일정을 접고 집에 들어가서 나는 왜 독재 정권이 피고인이 되었는가? 라는 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나는 왜 독재 정권이 피고인이 되었는가라는 것이 변호인이라는 영화의 주요 줄거리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 사는 세상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옛날 민주화운동 가요 중에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나의 어깨 동무 자유로울 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세상은 바로 그 노래에 따서 노무현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됐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그것이 노무현 국회의원이 평생 본인의 역정의 삶을 일관되게 하는 하나의 생각이었던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이런 표현을 쓰죠. 더럽고 안이 꼬운 걸 안 보고 반칙이 없고 그리고 노력한 만큼 대가받고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고,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민초들이 굽신거리지 않고
자기의 소신을 지키고 묵묵히 살아가면 평범한 영웅들이 되는 아마 그런 소박한 세상을 꿈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왜 독재 정권의 피고인이 되었는가라는 이 홍보물은 당시에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됐고, 노무현 변호사는 유세장에서 전두환 정권의 최측근이었던 허선수를 당당하게 압박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으면서 부산 전체 선거를 가장 뜨겁게 달궜습니다. 부산 동구의 투표율이 부산 전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이죠. 저쪽도 결집한 거고 이쪽도 결집한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그 선거에 승리를 해서 노무현 인권 변호사 국회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노무현 국회에는 처음에 발을 디뎠는데 가면 금배지 주거든요. 금배지를 타는데 그거 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거 진짜 순금이에요. 사람 사는 세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던 본인의 첫 국회의원 홍보물의 제목입니다. 영원히 노무현 대통령의 심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내가 부둥켜 안을 때 무슨 덩어리 너가 꽉 잡지 저 붉은 태양에 녹아내리네. 선거 끝나고 다른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제가 면접을 보게 됐죠. 면접을 서울 코리아나 호텔 2층에서 보게 됐는데 한 서너 시간 면접을 받던 것 같아요. 질문이 지금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질문 하나는 앞으로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제야 운동이 결국 국민들의 투표로 바뀌는 소위 국회라는 공간 그리고 대통령 선거라는 걸 국민이 뽑는 이런 공간을 통해서 결국 정당 내로 흡수될 거로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로는 좀 운동권에서 볼 때는 아주 궤도 이탈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87년 6월 항쟁을 보면서 정말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모이는 그 에너지, 그다음에 87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우리 김대중 후보, 김영삼 후보, 김종필 후보, 특히 김대중, 김영삼 두 후보와 김대중 후보는 보라매 공원이라는 데서 한 100만 명의 인파, 그 다음에 김영삼 후보는 그 수영만이라는 데서 한 100만 명 정도의 인파의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보면서 이게 제야 운동의 이것을 넘어서 결국은 이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위한 집권 이런 형태로 변화돼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전통적인 운동권 생각하고는 많이 다른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정확한 건 모르지만 시대가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고 국민들의 에너지가 글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대치된 상황에서 이 급격한 진보라는 게 이 대치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국회라는 공간에서 결국은 이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김대중, 김영삼 그 두 분이 야권이 분열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사자 필승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는데 저는 사자 필승론이 황당한 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단일화했으면 저는 이기는 게 그건 산수보다도 더 쉬운 막대기 하나만 꽂아도 그건 생각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자 필승론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자기를 합리화하는 생각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진보 정당은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건데 요즘에 이제 중도 진보 논쟁이 있는데 저는 진보 정당이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진보 정당의 자리를 잡으려면 남북 문제가 먼저 풀려서 우리가 뭔가 진보 세력하면 너는 빨갱이야. 그리고 우리가 6.25 경험이 너무 많거든요. 그때 낮과 밤이 바뀌면서 하루는 인민군이 들어오고 하루는 군인이 들어오고 그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이 진보라는 게 오리지널 진보죠. 소위 이념적인 그런 것이 저는 자리 잡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전반적으로 중도 보수적 성향이 여야로 갈려 있지만 이게 중도 보수적 성향의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건전하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두환 세력이나 이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않겠는가 말씀드렸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인생의 꿈이 뭐냐 뭐 아주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끝날 때쯤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정치를 잘 모르는데 역사 발전의 도구로 써달라고. 그게 무슨 인연인지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콩코드라는 차량은 의원님이 사실 거고 여비서 한 명은 본인이 추천을 할 거고 나머지 비서실 구성의 전권을 저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좀 황당하잖아요. 23살짜리한테 처음 만난 친구한테 이제 운전하는 사람은 제 친구를 추천했고 그 친구는 지금도 봉화마을에 있어요. 변치 않고 의리를 지키고 살아가고 있죠. 나머지는 제가 워낙 나이가 어리니까 제 선배를 주로 이제 진용을 짜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 티어보다는 많은 티어를 했고 그 많은 티어를 했기 때문에 전부 월급을 n분의 1로 나눴어요. 또 그게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들 사이에는 또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보좌관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다 초짜거든요. 천호선 선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청와대 대변인 했던 그 천호선 선배는 어떻게 이 노무현 의원과 합류하게 됐냐면은 천원 선배 부인이 저희 연세대학교 선배인데 근데 나중에 그 집들이를 갔거든요. 집들이를 갔는데 보니까 천원선 선배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노무현 국회의원께서 야 남자가 설거지를 하는구나. 자세가 됐다. 너 나 비서해라. 이렇게 해서 참여하게 설거지 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 중요합니다. 어쨌든 제가 다 선배들이랑 이제 그 팀을 짰는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국회의원이 저희한테 야 너네 운동권들 공부를 해야 된다. 리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국회에 들어온 이상 국회법을 헌법 국회법을 읽어볼 것. 저희의 선생님 같은 거죠. 저희도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과연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가 자고 새벽 일찍 나오고 그렇게 국회의원 보좌관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이 국회 보좌관으로 들어온 저희들에 대해서 정말 운동권을 배신한 개량주의자다. 이런 비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의 요청이 있을 때 그럴 때 현장으로 많이 뛰었어요. 그중에 이제 하나 재밌는 경우는 제주도와 인연을 맺은 건데 그 제주도의 이 탑동이라는 곳에 바다를 매립해서 호텔을 짓고 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제주도에 먹돌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까만 돌. 거기 아마 주로 이렇게 전복이나 조개나 이런 게 아마 사는 모양인데 거기를 이제 먹돌이 다 없어지니까 해녀들의 터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왔어요. 당시 수동식 타작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옛날 사람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얘기를 전부 제가 받아 적었어요. KBS 뭐 동서남부 MBC 뭐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를 다 같이 돌았어요. 그 해녀분들의 영화는. 그러니까 이제 KBS에 나오고 주요 언론에서 그 방송이 되면서 제주도가 4.3 사건 이후로 최초로 시위가 일어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제주도 탑동의 해녀분들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제주도 경선할 때 제가 제주도 실무 책임자였어요. 가니까 제일 먼저 오신 분들이 제주도 그 탑동 해녀들이더라고요. 딱 두 팀이 왔는데 한 팀은 제주도 탑동 해녀분들이 도우러 와셨고 또 한 팀에 오신 분들은 노무현 변호사가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 할 때 택시 운전을 하신 분이 있는데 무료 변론을 해주신 적이 있대요. 그분이 또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나의 가치라고 하는 건 내가 여태까지 누구를 많이 도와줬는가. 그것이 오늘의 자기다. 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남을 많이 돕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3살이니까 젊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런 보좌관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잘했는지 모르겠어요.